근데 이제 요새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라고 하면 근데 거기가 은근히 고급적인 상권들도 있고 그쪽이 그렇게 아직까지 비싸진 않아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투자해볼 법하다. 네. 저도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너스 여러분들. 위어노스의 서천입니다. 이제 2025년이 끝나고 벌써 새해가 됐는데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고객분들한테 가장 많이 드는 이야기가 있어요. 올해 전망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올해 시장에 대해서 담백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저희 회사에 안유론 이사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안유론입니다. 벌써 이제 한 해가 끝났어요. 네, 벌써 한 해가 시작됐죠 또. 네, 그렇죠. 벌써 이제 2026년도가 됐고 매년마다 뭐 이야기를 듣는 거지만 올해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저도 이제 올 한 해 시장이 어떻게 될지 고민 많이 하고 예측을 좀 해보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뭐 예측이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빌딩 시장이 19년도, 20년도, 21년도 3년 동안 되게 좋았잖아요. 많이 좋았죠. 그리고서 이제 저금리 기조가 좀 이제 저물어 들면서 이제 금리가 인상이 많이 되고 한 22년도, 23년도까지 좀 주춤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24년도부터 작년까지 시장이 많이 좀 살아났고 그래서 그 기조를 이어서 올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금리가 좀 어떻게 될지 좀, 좀 불투명하긴 해서 쉽게 예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고 되려 조금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좀 의견도 있어서 저도 좀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어요. 금리는 근데 둘째 치고 일단은 아파트 시장이 좀 얼어붙으면서 물론 오를 때도 많이 올랐고 저희 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또 메리트가 또 레버리지가 많이 일어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함께 수반되는 게 또 금리다 보니까 이게 좀 상충되는 것 같아요. 레버리지에 대한 이득은 많이 볼 수 있지만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돼서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질 거다, 네.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자연스럽게 금리가 좀 인하되지 않을까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FOMC에서 4연속 동결이라도 결과를 또 가져왔고 그래서 올해도 뭐 금리 인하나 금통위는 계속 열릴 텐데 최근에 뭐 저희가 금융시장이나 금리 인하 기조를 보려면 자연스럽게 뭐 미국의 움직임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물론 이제 격차가 좀 그렇죠. 존재하니까. 격차가 존재하는데 네. 올해 상반기 자체는 은행 쪽 이제 지점장님들하고도 뭐 센터장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금리 인하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특히나 이제 임대업에 대한 맞아요. 이제 금리 자체가 조금 부정적으로 좀 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좀 생산업체 위주로 좀 제조업 같은 기반의 회사 같은 경우들은 맞아요. 어느 정도 아직까지도 우대금리를 좀 받는 것 같은데 임대업만을 위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금은 소폭 상승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네. 은행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임차인들한테 서명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임대료에 이 임대 기간이 맞는지 서명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2022년도가 어떻게 보면 금리 최고 피크였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NPL이라고 하죠. 부실채권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거든요. 실제로 공매로도 많이 나가고 경매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은행 쪽에서도 이제 대출을 해주려면 어느 정도의 개런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임차인들한테 그런 서명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어떠한 행태들이 상호년 부동산의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다지 뭐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오히려 소폭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역시도 아까 뭐 이사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업 기반으로 한 회사들은 정말 많이 힘들 거다 대출 받기가. 그래서 이제 요새 고객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불과 저희가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에쿼티 한 30억 정도면 뭐 100억 초반까지도 가능하죠. 쉽게 네. 접근할 수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보수적으로 뭐 에쿼티가 30억이라고 하면 검토 가능한 금액대가 뭐 70억, 뭐 한 80억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금융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제 LTV 자체가 똑같다라는 가정을 두더라도 이제 내가 이제 임대 사업을 해서 이제 레버리지에 대한 이자 부담을 얼마나 감당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다 보니까 LTV가 여전히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비율을 좀 적절하게 가져가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죠. 오히려 좀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래서 사실 임대업만을 위한 사업자의 대출을 봤을 때 사실상 LTV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RTI를 또 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접근하기보다는 물건이 아무리 매력적이더라도 내가 감당 가능한 LTV보다
그 LTV 대비 감당 가능한 이자 수준을 어느 정도 1년, 2년, 3년 동안의 계획을 끌어갈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현명한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반대로 원래 이제 본 비즈니스가 있는 회사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우대 금리, 이제 쿠폰 금리라고 하죠. 지점마다 맞아요. 네. 명마진으로 대출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 자체가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은 여전히 기회인 시장인 거고, 제 고객분이 최근에 잔금을 치렀었는데 2%대를 받았거든요. 2%대까지 나오죠. 네, 나오죠. 이제 우량한 금융권을 기업은? 받고. 그래서 그렇게 우량한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일단 임대업 자체가 은행 쪽으로 보든 금통위에서 보든 한은에서 보더라도 이 대출 캐파가 점점 커지고 부실 채권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는 조금 무리한 대출을 좀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내 건물에서 직접적으로 내 사업을 일으키는 행태가 아니라 네. 임대업만을 위한 건물 매입 경우에는 사실 리스크들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럼요. 뭐 이제 공실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기타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 양상으로 그런 건물들이 요새 많이 팔려요. 뭐 첫 번째로 뭐 영순이겠지만 뭐 메디컬이 세팅되어 있는 건물들, 최근에 막 목동권도 팔렸고, 맞아요. 두 번째는 성수동이 여전히 비싸긴 하지만 반대로 연무장길에 평당 3억 4억을 주고 매입하더라도 파워스토어나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오면 수익률도 세팅이 되잖아요. 맞아요. 이 말즉스는 비싸게 사더라도 들어오는 인컴이 충분히 대출 이자를 내고도 남으니까 잉여금이 그런 건물들로 팔리거나 아니면 역세권 부근으로 수익률 위주로 건물을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에 대한 시장을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 시장이 한참 좋았을 때는 사실 임대 세팅까지 크게 고려를 안 하더라도 맞아요. 큰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건물 상승은 또 가져갈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차익을 많이 보시고 많이 재미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특히나 올해 시장은 더더욱, 저도 이제 고객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임대 전략과 출구 전략을 확실하게 좀 세우고 가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지만 그 입지에 내가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확실한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수반돼야 되는 게 임대 전략을 얼마나 잘 세울 수 있는지가 좀 우선돼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이게 임대 세팅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사실 임대에 맞추는 게 뭐 예를 들면 브랜드를 맞춘다라고 하면 뭐 다른 유통 경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전략에 절대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보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항상 네, 보수적으로 주변 접근을. 시세가 뭐 최근에 건물 신축된 사례들이나 리모델링된 사례들이 왜 이 공실일까라는 것들을 보면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실적으로 이 임대료 지수나 실제 이 시장 가격을 보면 너무 비싸게 내놓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많죠. 그리고 뭐 최근에 저도 뭐 임대 조사도 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 때문에 다 찾아보고도 하지만 이 절대 금액 자체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면 임대가 안 나게 할래야 안 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수적으로 산정하게 되면 내가 매입해야 되는 원가 자체도 저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상충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객분들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뭐 이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매입하는 금액 대비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2년 3년 뒤를 예측했을 때 100억에 매입해서 한 3년 4년 정도 뒤에 120억 130억에 만약 시장에 내놓았을 때 내가 매입하려고 하는 이 검토하려고 하는 이 건물 자체가 제3자 차기 매수자가 보더라도 매력적이냐 그렇죠. 라는 걸 스스로가 만약에 판단해서 좋다고 판단하면 그런 건물들은 여전히 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그 임대 전략이나 이런 게 맞지 않아서 그냥 단순하게 시세 차익형보다는 임대 수익형으로 아예 보는 컨셉도 또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매입할 때도 수익률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이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재매각 시점을 한 3년 정도 잡았다. 그럼 3년 정도의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또 반영을 해서 다시 내놔야겠죠. 그랬을 때 이거를 메리트 있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가. 그럼 사실 결국에는 수익률을 절대 뗄 수가 없는데, 맞아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히 임대료가 첫 번째지만 건물 가격도 있죠. 그쵸. 건물 가격에 대해서 임대 수익률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임대 수익 세팅이 첫 번째지만 그 임대 세팅을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가격으로 건물을 접근하느냐.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올해 전략 중에서는 가장 또 핫 트렌드로 볼 이제
상권들이 좀 있죠. 이제 누구나 다 아실만 하겠지만 이제 성수동에 있고 또 이제 강남 중에서는 또 로데오가 요새 또 핫하고요. 그리고 또 한남동 카페거리도 이제 3대장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네. 신고가를 갱신해서 이제 임대수가 가득한 그런 곳을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상급지인 강남에서 역세권 위주에서 얼마나 가격을 저렴하게 급매로 가져갈 것인가,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전략이죠. 둘 중 하나로 접근해야 되는데, 트렌드가 몰리는 상권에는 사실 물건이 많지 않죠. 예, 좋은 물건을 잡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실제로 그러한 물건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이 직전 최고가 이상으로 잡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못 사요. 이거는 이 자기만의 어떤 결단. 맞아요. 이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저희도 물건 팔리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그 신고가를 잡으라 그러면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거를 용기를 내야 되는데 네. 저는 사실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전략도 물론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래도 상급지 위주에서 좀 그래도 요새 상속 이슈라든지 여러 이슈들 때문에 금매들도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접근하면 좀 더 안전하게 접근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게 좀 더 안전한 출구 전략으로 또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제 고객분들하고 뭐 얘기하면 금리가 한 7% 8% 됐으면 좋겠다. 금매들만 사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도 동감이 되고. 근데 지금 이제 다른 챕터로 넘어와서 친한 고객분들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말씀해 주시기를 이 두 가지 컨셉이 있잖아요. 네. 첫 번째는 그냥 건물 형태 그대로 갖고 가는 거. 그 이제 유통 전략이라고 하죠. 그대로 매입해서 형태가 갖춰져 있어 더 이상 건축행위가 필요 없고 시간이 지난 뒤에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만큼 시세 차익이 올라서 파는 게 유통. 두 번째는 제조. 건물 자체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나 가공을 하느냐. 신축을 해야 되거나 이 두 가지 전략이 큰 틀로 보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장에는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결국에는 돌고 돌아 이제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할 것 제일 같아요. 중요하죠. 제일 이제 중요하죠. 가공하는 것도 물론 재밌고 부동산에 꽂히긴 한데 뭐 아시겠지만 건축 시장 자체에 대한 비용 자체가 너무 올라 있다 많이 보니까 올랐죠. 그거를 그만큼 해칭하고 나서 나중에 차익을 보겠다고 하면 또 반대로 좋은 입지에서 그만한 또 가격을 또 해칭할 수 있는 더 저렴하게 또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그런 물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도 나왔을 때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현금을 투입할 수 있는 또 준비를 또 해놔야 되고, 이게 금매인지 좋은 입지인지 좋은 물건인지를 볼 수 있는 또 안목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준비된 자만이 또 좋은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인 것 같고, 저는 신축에 가까운 그런 큰 가공보다는 좋은 입지에서 그래도 가격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안전마진을 확보를 하되, 건물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대신에 잘 지어져 있어요. 대신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뭐 엘리베이터 정도 넣고 리모델링 좀 크게는 좀 어느 정도 대수성까지 이 정도까지 접근하는 게 좀 안전해 보이고요. 신축까지 갈 경우에는 정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걸 매입하고 나서 또 신축을 한다는 뜻은 그렇잖아요. 임차인들 다 내보내고 또 그 기간 동안 또 설계 기간, 또 부수는 기간, 또 신축하는 기간, 거의 한 2, 3년 동안을 임대료 없이 이자 방어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이상만큼의 가치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거를 진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접근이 쉽지가 않아요. 진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토지 매입가 대비 2배로 팔 수 있는지로 봐면 이제 이게 기본적인 로직이긴 한데 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도 좀 비슷한 게, 지금은 굳이 두 가지 전략 중에 따진다고 하면 유통 전략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입지가 너무 우수한데 가격 자체나 이런 게 워낙 또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그 가격만큼, 메리트 있는 가격만큼 또 공사 비용을 지불하면 또 그만큼 또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건축 비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기보다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또 반대로 두려움을 떠나서 그냥 뭐 이 정도 공사 비용 대충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공사를 한다는 거는 꽤나 리스크적인 거잖아요. 저희가 제조를 해서 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저희가 보통 그 건물 리모델링 하게 되면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애당초 건물 자체가 근리생활 시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국소적인 리모델링만 하면 돼요. 물론 이제 엘리베이터 넣는 순간 이거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애당초 근리생활 시설이나 업무 시설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런 리모델링은 저는 좀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택 구조보다 훨씬 낫다. 그렇죠.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꽤 힘들죠.
이게 내력벽이 존재하는 순간 구조 보강도 해야 되고 구조 보강하게 되면 이제 공인비도 올라가고 모든 비용들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은 좀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고객분들 만나면 주택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물들을 웬만해서는 지향하는 게 괜찮다. 거의 그 정도면은 뭐 신축급으로 비용이 들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다 뭐 근생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코어의 위치가 또 잘못 선정된 경우들 그런 경우들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맞아요. 뭐 그냥 단순하게 뭐 공용 화장실 터서 뭐 승강기 정도 넣고 내외관 리모델링 정도 했으면은 가장 괜찮은데 뭐 코어가 이제 가운데 자리 잡아서 임차 공간을 해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완전히 신축급에 가까운 대주선이 간다고 하면 이게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그리고 코어를 바꾼다는 거는 정말 매력적인 입지나 매력적인 가격이 아니면 그냥 공사비가 거의 신축급으로 들기 때문에 차라리 신축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부분에 있는 거 공사는 웬만해서 지향하는 게 괜찮은 것 같고 두 번째로 연면적 가성비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연면적 가성비가 좋아서 매입을 했지만 공사 비용이 되게 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또 항상 수반되죠. 네. 건물이 크면 클수록. 근데 사실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토지 매입할 때는 저렴하게 샀지만 공사 비용이 뒤에 커지는 거 보면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취득 원가가 올라가는 취득 원가 건 자체가 올라가는 것 똑같으니까. 자체가 이거는 최대한 많이 견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최소한의 비용이 어느 정도 비용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최대한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허가를 받고 설계를 하는 거에 대한 뭐 대략적으로 비용이 5천에서 한 1억 정도 그 다음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구조보강 비용 그 다음에 시공 비용, 시공 기간 이런 거 다 따져봐서 그거 자체가 취득 원가 이상으로 내가 팔 수 있을 것인지는 매입하기 전에 미리 출구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분들이 이제 공사로서 접근해야 될 경우도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이 토지 평당가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좀 있어 보여요. 맞아요. 평당가는 저렴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에 대한 제대로 된 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앞에 드느냐 뒤에 드느냐. 근데 반대로 공사비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입지인데 입지가 월등히 좋아서 일반 토지가보다는 조금 가격은 나가지만 입지는 되게 좋아요. 근데 결국에 다 따져봤을 때 결국에는 내가 매입 비용, 취득 비용, 행정 비용, 공사 비용, 뭐 이제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 전체를 봤을 때 이제 취득 원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따져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요새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좀 상투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네,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라고 하면 너무 상투적이지만 뭐 성수, 한남, 뭐 강남이겠지만은 강남에서 중에서도 주로 어디 지역을 보는 게 좀 좋을까요? 그래도 강남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강남이 아니잖아요. 강남 중에서도 뭐 여러 상권들도 있고 뭐 먹자 상권이 있고 오피스 상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너무 남단보다는 뭐 테헤란로는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하기 쉽지가 않은 동네라 그래도 도산대로 라인을 끼고 위아래 정도 있고. 보시고 강남대로 인근 이면 쪽에서 물론 이제 이것도 뭐 에코티에 따라서 워낙 그 층이 나뉘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범주 내에서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한 1,200억 이하 정도까지 검토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도산대로 라인 7호선, 9호선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테헤란로 이면도 물론 좋고요. 대표님께 따로 보시는 저는 가로수길 괜찮아 보여요. 가로수길 메인 말씀하시는 저는 건가요? 메인.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정가는 얼마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로수길이 뭐 가격이 엄청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2억 초반에서 2억 중반 사이에 좋은 입지가 나온다면 너무 북쪽 말고 남쪽으로 신사역 인근으로 나온다고 하면 전 충분히 또 매력적이지 않나. 근데 금액대 볼륨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 400억대 이렇게 되면 너무 크니까 그쵸. 한 100억에서 한 200억대 이내 가로수길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압구정 로데오가 사실 이제 건물이 계속적으로 매각되는 이유가 이제 브랜드들이 유치가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불과 저희가 4, 5년 전에 이제 과거 백데이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가로수길이나 세로수길, 뭐 나로수길 이런 데가 워낙 또 활성화가 돼 있었고 그 당시 압구정 로데오는 거의 공실이었어요. 그 당시 뭐 평당 한 7천, 8천 이럴 때 오히려 떨어졌었죠. 네. 그런데도 떨어졌었는데 결국에는 이 도산대로 기준으로 위쪽이 상급지잖아요. 전 돌고 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자전거리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건물 시장을 딱 바라봤을 때 신규 그러니까 처음 건물주가 되는 비율보다 이미 건물주였던 분들이 건물 하나 더 사거나 매각하고 더 사는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 가로수길이나 이 로데오가 사실 상대적으로 거리 차이도 그렇게 나지도 않고
일단 압구정을 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걸 돌고 돈다고 생각 들어서 이 저점 매수를 잘하면 저는 가로수길이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이사님하고 좀 생각이 좀 비슷한데 저는 노년로 위쪽으로만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노년로 위쪽인데 용동시장 이면은 좀 별로인 것 같고, 근데 별로라는 거는 아무래도 다른 상권에 비해서는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좀 열애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노년로 위쪽으로 보면서 가로수길이나 나로수길 이런 쪽에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좀 태핑해볼만 하지 않을까. 사실 두 상권이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닮아있죠. 이제 신사역 역세권이냐 로데오 역세권이냐 또 둘 다 도산대로 북쪽 상급지에 위치를 해 있고 압구정로 남단에 위치를 해 있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또 지금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또 일어난 경우들이죠. 로데오도 잠깐 주춤했던 경우들도 있고 가로수길이 그런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는데, 저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로데오가 지금 다시 미친 듯이 맞아요.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또 의문성은 좀 있어요. 계속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거기가 너무 비싼 것 같고, 또 하나로 강남 외 지역으로 본다고 하면 그 한남동 카페 거래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카페 거래 가기 직전에 대상한로가 있잖아요. 순천향대 기준으로. 거기도 분위기 괜찮잖아요. 거기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주말에는 사람 네, 많더라고요. 거기가 뭐 르메르 팝스토어도 있고 플래그스토어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가 은근히 고급적인 상권들도 있고 그쪽이 그렇게 아직까지 비싸진 않아요. 투자해볼 법하다. 네, 그쪽도 괜찮고, 오히려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남도의 그쪽 상권은 많이 꺼져 있는 것 같고요. 강남은 가로수길 인근으로 보는 게 저점 매수를 잘한다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지금 뭐 가장 핫한 그 세 군데로 치면 일반 투자자분들이 들어가긴 어렵다. 돈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맞아요. 용기도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길 메인도 요새 보면 100억대 한 평당가 2억 초중반도 있지 않나요? 있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이제 그거를 베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느냐. 그리고 지금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또 하이 리턴은 있는데 당장에 좀 버텨줘야 되는 리스크가 좀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완벽한 100점은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그러한 고민들이 있어서 지금 워낙 또 스마트한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태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이 고객분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 급매물이 갑자기 뚝 올라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 자체도 정찰제도 아니고, 그래서 좋은 건물을 좋은 가격에 어떻게 사나요?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데, 그거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계속 만들어 가면서 하나의 건물을 조금 더 뎁스 있게 트라이도 해보고, 일단 안 되면 패스한 채로 다른 건물 조금 더 트라이 해보고,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건물의 가격이 자기 그 기준에 좀 왔다고 하면 조금 더 트라이 해봐서 나만의 급매물을 만드는 이런 작업이 자기가 신뢰할 수 있고 좀 믿을 수 있는 이 중개인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지, 한 번에 급매물로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곳을 정말 많이 다니면서 급매물이 계속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거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중개인 분들한테도 내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가 기본적으로 수반돼야 된다는 거지, 중개인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꼭 매입할 사람이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그렇게 급매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또 한 가지 팁이겠네요. 또 맞아요. 저희 입장에서 사실 진짜 저도 100% 공감이 되는 게 이게 물론 이제 고객분들께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시면 좋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아니라 부정적이더라도 적극적인 부정, 그쵸. 적극적인 피드백, 네. 계속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적극성이,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인지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피드백 주시는 분들한테 더 생각이 많이 나고, 더 물건을 많이 좀 브리핑 드리고 협의도 더 많이 해드리고 그러는 수밖에 없는 좀 시장이지 않을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요새 거래되는 거 보면 저희도 이제 서울 전 지역 위주로 이제 빌딩을 다 다루지만 처음 접수된 물건 가격으로 거래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게 결국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하고, 그게 무작정적으로 저희가 깎는다는 뜻이 아니라 매도인 분들께서 또 보시면 기분이 또 안 좋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시장 가격에서 이제 받아줄 수 있는 가격까지 그럼요. 조정이 돼야 이제 매도인 분들도 좀 양해를 해주셔야지 시장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매수인 분들도 메리트를 느껴야지 또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지속적인 관심과 피드백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자기만의 어떤 급매물을 맞아요. 좀 찾을 수 있다. 저도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6년에 키워드가 첫 번째 금리가 나왔고 이제 두 번째 제조냐 유통이냐에 대한 전략이 나왔고 세 번째 이제 급매물인 거잖아요. 근데 작년은 정말 여러 가지 건물이 정말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작년과 같은 기조로 흘러가되 옥석을 가리다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또 생각하긴 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 시장을 좀 정리를 하면 그래서 금리가 어쨌든 옛날보다는 좀 올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임대 세팅이 된 건물들이 좀 많이 팔린 것 같아요. 아니면 어설프게 뭐 낮은 수익률로 세팅돼 있는 건 명도까지 안 해준다 그러면 덤비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좋은 상권에 차라리 명도를 다 해주시던가 아니면 수익 세팅을 잘 해놓고 상품화해서 파시든가 그래서 그런 건물 위주로 좀 가격 조정이 많이 돼서 거래가 된 것 같고, 저도 올해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런 이제 브랜드가 몰리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그런 1급지 그런 상권들 아니면 이제 금매를 잡을 수 있는 역세권 위주, 그것도 아니라면 1급지 상권에 좀 파생되는 그런 상권들,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금리 대비 내가 봤을 때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접근을 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유통 측면이 조금 더 리스크가 좀 덜한 편일 것 같아요. 맞아요. 함부로 가공하면 나중에 사고 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건물도 요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직 뭐 실패된 케이스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올해 같은 시장은 제가 예측하기로는 보통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건물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업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이 보긴 하는데 올해 투자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도 리모델링 하시거나 신축을 하거나 뭐 입지를 선정하거나 여러 가지 선정할 때 지금은 최대한 많이 인풋을 넣어서 좀 첨예하게 물건지를 검토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다 공감하는 바고, 정리를 하자면 올해 키워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엔 입지겠지만 그 입지를 감당할 수 있는 임대 전략과 출구 전략,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대출 레버리지를 얼마만큼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끌고 갈지 3년을 재매가 기간으로 설정을 했으면 그 안에 있는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시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회사와 좀 상담을 하시고 그렇게 같이 좀 매각 전략을 짜보시면 좀 현명한 투자, 실패 없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